네, 여의도 포차입니다. 예, 오늘 아주 긴급 대담이 있어서 정준길 변호사와의 긴급 대담이 있어서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일찍 오셨는데 한참 기다리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포차 박수로 문을 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우리 수제 맥주 우리 아미고 회원이 만드는 건데 드셔도 되나요? 포차 아닙니까? 예. 세게 나오시죠. 예. 우리 장원준 박사는 건강 때문에 술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아미고 주스 드리고 저도 아미고로 오미자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두 분만 땡 하면 돼요. 이거 다시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뭐 이진숙 하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또 잘 아는 것 같아도 막상 설명해봐 그러면은 종군 기자 그 다음엔 없어. 그렇죠. 예, 어떤 분인지 설명 좀 잠깐 짧게라도 해주실래요? 기자 하시기 전에 선생님을 한 1년 6개월. 예. 그래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 보통 1년으로 알고 계시는데 네. 1년 6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종군 기자라고 하는데 종군 기자를 정확히 2번 하셨습니다. 네. 90년대 초반에 걸프전 갔다 오시고 2003년에 이라크전 갔다 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회사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MBC에서 중동 어디 요르단인지 하여튼 어디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라크를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위험하니까. 근데 전장에서 1000km 밖에 떨어진 데서 기사를 쓰는 게 쪽팔려서 사규를 어기고 몰래 잠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진짜요? 조금만 수정을 해드리면 그게 이제 2003년 저희가 3월 20일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저희가 3월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3월 10일경에 취재를 들어갔습니다. 취재팀이 네. 3명이 들어갔는데 사실 예고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취재를 거의 7, 8일 했는데 3월 18일에 이제 저희 보도국장이 전화를 걸어 오셔가지고 그때 이미 다른 취재팀들은 한국의 다른 취재팀들은 대부분 다 철수를 했고요. 방송사, 신문사 포함해서 저희는 그럼 좀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남아 있는데 보도국장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철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전쟁 좀 현장에서 취재를 하게 좀 허락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또 만약에 제가 보도국장이었다고 해도 어쩌면 같은 결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예고된 전쟁이고 바그다드 자체가 미군의 공습이 예고가 돼 있는 판에 도시 전체가 뭐 아마 그림을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거의 도시 자체가 다 불바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하 식별이 잘 안 되는 공습이었나요? 그럼요. 이제 보면은 도시에서 물론 주요 시설 위주로 공습을 하지만 뭐 도시 전체에 폭격이 쏟아지니까 당신네들 철수해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3월 19일부터 만약에 내일 그러니까 3월 19일에 철수하지 않으면 3월 19일부터 이진숙 이름으로 보내오는 기사는 MBC 뉴스에 싣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카메라 이 장비만이라도 가지고 제가 이제 작동법을 배워서 취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든 되지를 않아서 요르단으로 철수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장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참지 못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간 겁니다. 다시 간 거죠.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3월 22일로 기억하는데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징계 그 회사 같은 징계 들어가는 잘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참 그 아이러니가 3월 19일부터 이진숙 이름으로 보내온 기사는 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철수를 하면서 제가 약간 그 문공부에 가이드라고 합니다. 뭐 마인더라고 하기도 하고 가이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희 계속 이제 그 취재를 하다 보면은 거의 카메라 각도까지 미리 이제 거기서 문공보부에서 나온 사람이 보고 여기는 주요 시설이니까 안 돼. 사담 팰리스, 사담 궁, 대통령궁 찍으면 안 돼. 라고 해서 각도까지 다 바꿔주고
그 친구가 그래도 저한테 도움을 줬죠. 도움을 준 게 내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리엔트리 비자, 그러니까 재입국 비자를 좀 신청 좀 해다오라고 하면서 좀 이제 몇백 달러 좀 찔러주고 나왔는데, 장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르단 암만에서 취재를 하는데 정말 괴롭더라고요. 이건 뭐 정말 1000km 떨어져 있는데 이거 컴퓨터에서 AP, 로이터, AFP 통신에서 기사 쓴 걸 보고, 전쟁은 바그다드에서 이미 터졌는데 제가 요르단 암만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유튜브니까 괜찮죠? 쪽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제 근데 그 AFP 하는 거 그 언론사 통신사들은 현장에 가서 취재하고요. 현장에서 취재하죠. 바그다드 현장에서. 주요 전 세계 주요 통신사들, 통신사들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 쓰는 거 쪽팔리지, 기자로서는. 근데 보통 다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보통은 다 그렇게 쓰는데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취재를 한다. 저희가 이제 국제부에 있으면 그게 좀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바그다드에 취재하러 들어갔는데 암만에서 하니까 요르단 암만에서 이진숙입니다. 암만은 편안한 데거든요. 제가 거기는 전쟁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리엔트리 비자, 재입국 비자가 나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1000km 달리는 그 운전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그 아잠이라고 있는데 제 이름도 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잠한테 전화를 하고 그 다음 날 날이 밝으면서 이라크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서 바로 떠났죠. 근데 이제 질문으로 지 박사님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징계받지 않았냐 그러는데 그때 또 신경민 그 민주당 전 의원이 국제부장이었어요. 그래서 바그다드 도착하자마자 바그다드 가는 길에 이제 그 주유소 저희가 기름 넣었던 그 주유소도 다 폭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레드 크레센트 거기는 붉은 초생달이라고 하잖아요. 적십자가 아니고 거기 차도 폭격을 받았고 버스도 폭격을 받아서 다 파괴됐고 했는데 이제 제가 저 이진숙인데 바그다드입니다 하니까 기사 언제 보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 또 언론사죠. 상을 받으셨죠? 처벌이 아니라. 한국 보도 기자상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그다드에서 그 며칠 취재한 거예요? 전쟁 중에?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해서 3월에 취재를 했고요. 현장에 취재했고 4월에 또 다시 들어갔고 이제 잠시 이제 귀국을 했다가 저희가 잠시 귀국을 해서 또 MBC가 특종을 했던 게 뭐냐 하면 그때 제가 4월 9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또 서울에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주 익숙한 거리에서 사담 후세인의 동상이 마치 그 레닌 동상 끌어내리듯이 사담 후세인 동상이 끌어내려지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바그다드의 말 그대로 주요 우리로 치면 명동 내지는 명동이라기보다도 광화문 내지는 시청 앞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사담 후세인 동상이 무너지고 미군이 들어오는 거 보고 이거 바그다드 함락됐다 그래서 바그다드 함락 소식을 이제 MBC가 제일 먼저 특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진숙 기자님 비 맞으며 보도하는 거 본 기억이 난다고 그러셨는데 미국에서 취재할 때 또 그래요. 근데 그 바그다드에서 이제 그 취재할 때 위험하지 않았어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뭐 폭격을 맞을 뻔했느냐 또는 뭐 총을 맞을 뻔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밤중에 이제 주로 보면은 민간인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서 주로 공습은 낮에도 있지만 주로 공습은 밤에 이제 있게 되는데요. 보면 거의 말 그대로 불바다입니다. 불바다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낮에 취재를 갈 때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갑자기 이제 폭격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담벼락 밑으로 본능적으로 숨게 되는데 근데 숨으면서도 정신이 들면서 생각이 나는 게 아니 내가 이렇게 숨어봤자 공습이 여기에 떨어지면은 이게 의미가 어차피 그렇게 되는데 숨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뭐 그 불발탄 밟을 뻔한 경우도 있고 위험한 경우는 참 많습니다 보면. 그 종공 기자들이 다 그렇습니까? 그 현장에 나가면 자기 목숨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정신 나갔다 소리를 들은 게 그때 마침 이제 제가 딸이 하나가 있는데 딸애가 그 4살이었어요. 4살이 조금 넘었나? 4살 한 4개월 정도 됐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애를 저렇게 어린 애를 두고 전쟁터를 들어가나 그러면서 사실은 좀 욕을 먹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부모로서는 욕먹을 짓이기도 하죠. 근데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전쟁터는 1000km 떨어져 있는데 제가 그 호텔방에서 기사 뺏겼으면서 요르단 암만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하니까 이건 진짜 기자도 아니고 차라리 서울이면 그게 이제 그래, 말 그래. 그대로 이해가 되는데 싶어서 그 국경을 넘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정말 남편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애 얼굴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나는데 그 딸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26살 됐습니다. 그때 얘기 알 거 아니에요? 알죠. 그 뭐라 그래요? 워낙 하여튼 뭐 자기 엄마에 대해서는 좀 엄마로서는 포기를 했는지 그런데 그래도 엄마가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가다가 만약에 어떻게라도 되면 이해를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죠. 그래. 예. 예. 뭐 참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지금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종군 기자 뭐 세상이 다 아는 거고 제가 조금 주목하는 건 이제 민노총과의 좌파의 싸움에서 사실은 이겼던 제가 볼 땐 최초의 어떤 경영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서? 대전 MBC에서? 아니요, 이제 그 전부터 여성 지금 뭐냐면 브랜드가 여성 최초라는 말이 여러 개 들어있어요. 여성 최초 종군 기자, 또 여성 최초 지상파 3사 본부장. 그 보도본부장인데 이때 MBC에서의 좌파들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래요? 그 2012년인가요? 2012년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거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대전 MBC로 가셨잖아요. 아니 그때 얘기했으면 지금 MBC가 저렇게 그 좌파한테 장악당하면 안 되잖아. 좌파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한번 우리 이긴다고 해서. 예, 지 박사님 예. 지금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에 그 파업이 MBC 경영진이 그렇죠. 예. 민노총 노조하고 싸워서 이긴 아마 물론 최초고 아마 전무후무한 그러니까요. 그리고 유일한 파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냐하면 통상 이제 그때 170일 파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1월 제 기억으로 1월 30일부터 시작해서 7월에 이제 그 런던 올림픽 직전에 끝났는데 네. 이게 통상은 보면 파업을 하고 노조가 이제 파업을 접게 될 때 노사 간의 일종의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이제 뭐 노조에서 몇 가지 요구 조건을 예. 제시를 하고 예를 들면 뭐 보도국장 잘라라 아니면 뭐 편성국장 바꿔라 이런 식으로 뭐 사장 나가라 이건 아니지만 어떻든 그런 식으로 요구 조건을 뭐 3개 또는 5개 이렇게 내세우면 보도국장은 우리가 지금 안 돼. 뭐 다른 분야에 다른 국장은 그러면 좀 정리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이 되면서 타협이 되면서 파업을 접고 그러니까 170일 이렇게 가지를 않죠. 근데 2012년 파업은 경영진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끝까지 저희가 굉장히 정말 그 무도한 식의 요구도 하고 그때 제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청문회 때는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뭐 국장이나 이 간부들 그 책상 위에다가 빨간 그 잉크로 가득 채우고 거기서 부역자들의 최후가 다가왔다라든가 정말 이게 지식인인가 정말 그 좋은 학교들을 졸업해서 한 사람들이 할 일인가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그 짓을 하면서 그리고 소금도 뿌리고 지난번에 그 배현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금을 이제 그 경영진한테 뭐 저도 당연히 저한테도 소금을 뿌렸고 왜 재수 없다고 그러고 소금 뿌리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귀신 들렸다고 하지를 않나 하면서 오죽하면 그때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했냐 하면
도무지 이제 업무를 못하게끔, 일을 못하게끔 방해를 하니까 저희가 심지어 5층이 보도국이었는데 왜 보통은 이제 그 문을 그때만 하더라도 보안이 그렇게 엄하지는 않아서 이제 문을 다 열어놓고 다녔는데 그때는 이 민노총 조합원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뉴스 취재하고 기사 쓰고 방송하는 걸 방해를 하니까 큰 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철문으로 닫아놓고 사람들이 보안 방호대원들이 지키면서 신분을 확인하고 들여보내주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경영진이 민노총 노조와 싸워서 이겼던 아마 거의 유일한 파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함께 싸웠던 사장은 누구예요? 김재철 사장입니다. 김재철 때 김재철 사장, 이진숙 보도본부장, 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기획본부장. 예. 그럼 그때 그 MBC 그 민노총 좌파 노조하고 싸웠던 분들, 근데 그동안 다 잘리고 뭐 고생 하지 않았어요? 그때 2012년 이후에 이제 경영진이 바뀌고 또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기가 막힌 게 보면 지금 이제 그 김장겸 의원이 됐는데 네. 김장겸 의원이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그 부장이었을 겁니다. 2012년에는 그리고 2017년에 이제 사장이 됐는데 네. 탄핵 사태 이후에 사장이 됐죠. 사장이 되고 7개월 만에 제 기억에 7개월 만에 사장 자리에서 말 그대로 이제 그 해임이 된 건데 이 민노총이 아까 그 고 박사님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간단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그때만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 교체가 돼도 박문진 이사는 6대 3의 구조였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그 우파 박문진 이사가 6명. 그때 고영주 이사장 때? 그렇습니다. 예, 좌파 박문진 이사가 3명 이렇게 있었는데 이 박문진 이사, 우파 박문진 이사 2명이 노조의 개입에 의해서 자진 사퇴를 해버렸죠. 이게 협박하고, 그래서 지저분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 직장까지 찾아가고 뭐 집 앞에서 농성하고 직장까지 우리 집 앞에도 물론 이제 그 찾아와서 그 시위까지 하기도 했는데 뭐 그건 참 뭐 그들의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강규형 KBS 이사도 그런 걸 당했지만 그랬죠. 강의하는 직장까지 찾아가고 또 김모 이사 지금 2017년 경우에는 김모 이사 같은 경우에는 교회까지 찾아가서 뭐 사실 같은 교회 신자들한테 참 좀 그렇죠. 부끄러운 민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거의 그 저들의 태도가 그 불법 채심하는 그 양아치들 수준이에요. 그 수법을 다 그렇게 배운 것 같아.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쉬운 게 있죠. 아쉬운 게 있는 게 강기영 이사 같은 경우 이제 끝까지 끝까지 버티고 싸웠는데 좀 이럴 때 이사들이 끝까지 좀 버텼으면 김장겸 사장도 또 더 오랫동안 그래도 자리를 지키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뭐 이사들 이제 다 임명도 하고 그러는데 그 철봉 매달리기 시험 보듯이 잘 버티는 걸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힘센 사람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철봉을. 정신의 철봉처럼 버텨야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 말고 혈서 쓰는 거로요. 바로바로 그냥 여기서 불 꺼가지고 좌파 타도 뭐 이런 거 혈서 쓸 수 있는 사람 쫙 나고 쫙 해서 그런 사람을 딱 먼저 임명하고 이 부분이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버티는 사람, 잘 버티는 사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 정신적 무장이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이게 정권 바뀐 지 벌써 2년 반이 됐지만 아직 대다수 언론은 여전히 그 노영 그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사장 임원진 몇 명 바뀐 거지. 그리고 대다수의 PD, 기자, 작가들은 수십 년 동안 종북 주사파 활동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정권 바뀌었다고 뭐 프로그램 하나 이제 한다고 칩시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이거 내가 이런 걸 왜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버텨내야 돼. 네. 그러니까 예를 그걸 들면 버텨내야 되는데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예를 들면 진행자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날 주제를 PD가 뽑아요. 작가가 써줘요. 그러면 진행자 입장에서는 별다르게 자기 의사를 반영할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걸 버텨내야 되거든. 아, 그걸 버텨. 그렇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방통위원장 하라는 연락을 갑자기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상임위원, 방통위 예. 상임위원은 그 당시 상임위원인 상태, 아, 임명은 안 됐지만 지명된 상태였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네. 이제 네. 방통위원장으로 지명 됐고 그 전에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는데 지금 이제 그 핫 이슈 자체가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2인 체제 지금 네. 문제로 삼고 있는 2인 체제가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을 임명을 안 해서 그렇다. 이거는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민희 포함해서 그런 거지. 주로 보면 최민희 네.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니 원래 최민희가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었거든. 합니다. 예, 근데 워낙 그게 자격이 안 돼서 2023년 3월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국회의원들은 마이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국회의원은 마이크를 가지고 있고 그 국회의원의 마이크는 통상 보면 언론이 많이 받아줍니다. 받아줘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진짜 그 최민희 의원은 국회 표결까지 거쳤습니다. 표결까지 거쳐가지고 최민희 의원을 지명을 안 해줘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2인 사태를 만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죠. 꽤 있어요. 꽤 있죠. 꽤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좌파들의 전략은 어떠냐 하면은 이제 통상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라는 이게 그 굉장히 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네 의도가 중요하다. 말은 보면은 그럴싸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뭐냐면 예. 근데 아까도 이제 아까 가짜 뉴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가짜 뉴스라는 거는 제가 보면은 정말 좋은 가짜 뉴스. 요것도 진짜 참 흔히 말하는 옥시모론 자체 모순이죠. 정말 좋은 가짜 뉴스는 훌륭한 가짜 뉴스는 어떤 거냐면 98%는 다 팩트예요. 2%가 이제 조작, 왜곡, 허위 뉴스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전체를 망치는 케이스인데 이제 대통령이 임명 안 해줘가지고 2인 체제가 됐다. 자, 이걸 분석을 해보면 최민희 의원이 2023년 3월에 민주당 추천으로 상임위원으로 표결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2인 체제는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유관 협회에 근무를 하는 곳 3년 동안 근무를 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한 그게 있어가지고 법제처에서 심사를 맡겨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2023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본인이 못 기다리겠다고 하고 2023년 11월에 나 국회의원 선거 나갈래 네, 출마한다고. 하면서 맞아요. 자진 사퇴. 사퇴했어요. 여기 자진 사퇴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누가 떠밀어 가지고 당신 안 시켜줄 테니까 어디선가에서 안 시켜줄 테니까 나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자진 사퇴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3년 11월부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또 그 이후 2024년 6월부터 올해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예. 추천을 하지 않는 거는 순전히 민주당 책임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오케이 그러면 정말 민주당 쪽에서 2인 체제를 그리고 이 2인 체제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돼요. 본회의 표결을 거치고 과반수가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뭐 표결 자체가 그렇죠. 모든 것은 민주당 결정에 달려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추천했지만 아예 본회의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안 올려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게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금까지 왜 추천을 안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근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저 탄핵시켰잖아요. 네. 탄핵시킨 직후에 오케이 우리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추천할래. 이거는 그래갖고 뭐 11명인가 예. 뭐 신청자 받고 그랬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이거를 뭐 이거는 저의 참 내피셜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 민주당 쪽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2명을 유지할 생각이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생각이 있었다면 2024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민주당에서 2명 추천하고 최민희 의원이 나갔을 때 추천하고 국민의힘 저 했으면 5인 체제가 되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안 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민주당이 안 한 이유는 왜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할 건데 하면 뭐 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속마음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짐작을 해가지고 자, 네. 한잔하고. 네. 예.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의 주 논거를 저자들이 그걸 대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방통위 2인 체제는 불법이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 방통위원장의 어쨌든 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취임을 했는데 청문회 얘기 잠깐 해야 되겠네. 네. 야, 3일씩이나 했어요? 그 대선 주자들이나 3일씩 한다고 그러던데. 글쎄 말입니다. 갑자기 이제 그 청문회 날만 일수만 치면 이제 대선 주자급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없었으면 이게 3일을 하는 것이 가능했겠는가 이렇게 어떤 분이 지적을 하시던데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제가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의 그 언론 특보로 제가 그때 이제 지명이 됐었는데 또 일주일 만에 해촉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이진숙 그 언론 특보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성명을 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이제 대선 중이었으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때는 뭐 어떤 표 생각을 안 할 수 표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재명 그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일단 MBC 노조가 반대하고 또 민노총 언론 노조가 반대하는데 저런 인물은 어떻든 낙마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최민희, 김현 이런 분들이 뭐 유튜브에 나가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한 거 보니까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끌어내리겠다, 낙마시키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틀 하다가 또 안 되면 사흘째 하면 또 뭐 낙마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래서 3일 했어요. 네. 그 3일 하는 바람에 방통위 직원 하나 쓰러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급 한 분이 정말 그게 보면은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국회의원들은 과방위원들은 보면 중간중간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고 뭐 옆방에서 또 쉬다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많으니까 뭐 숫자가. 저는 일단 청문 대상이니까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근데 또 그 직원들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너무 지치고 또 그리고 이제 국장급은 물론이고 과장급까지 이제 세워서 뭐 또 질문을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뭐 제가 그때 말을 그대로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고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피의자 신문하듯이 하기도 하고 해서 과장급 한 분이 중간에 쓰러져서 119 부르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죠. 그분 괜찮아요 지금? 지금도 조금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방통위 직원들의 제가 퍼센티지는 잊어버렸는데 아마 그 반 이상이 거기 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그 심리 그
검사 상담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뭐 그나마 참 그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상당수가 그 상담 예. 받고 있다고. 네, 심리 상담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너무 그 괴로우니까 자료도 아니면 진짜 아시지만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심지어는 이상임 부위원장까지 탄핵을 당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청문 이 자료를 준비를 해야 아하, 되거든요. 예. 제가 보니까 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준비하는 게.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달리니까요. 심리 상담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반 이상의 심리 아이고, 상담을 받은 걸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10시가 딱 됐는데 예, 저희가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조금 더 하셔도 되죠? 네, 조금 네. 더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탄핵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탄핵돼 버렸어요. 네. 근데 보통 그 청문회에서 다른 분들은 이제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하니까 네, 시정하겠습니다. 뭐 유념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창대결로 갔죠. 그래서 이틀 만에 사상 초유의 탄핵. 아니, 탄핵이라는 거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 헌법에 제척될 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 탄핵을 하는 건데 임명된 다음에 이틀 만에 탄핵을 하셨어요. 10시간 만에 아니 네. 이틀인가요? 이틀도 안 근데 걸린 횟수로는 날수로는 이틀이죠. 네, 그 그렇습니다. 청문 준비할 때 전략이라고 하는 거 이제 짜잖아요. 예. 고개 약간 숙일 땐 숙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네. 부처에서는 준비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뭐 또 고개 그렇게 제가 고개 안 숙였습니까? 그 정도면 좀 많이 숙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있는 대로 그 답변했고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자괴감을 느꼈던 게 네. 언론사 후배들이 언론사라기보다 언론계라고 해야 되겠네요. 후배들이 많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쪽 동네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청문 대상자 후보자를 더 모욕하면 그쪽에서는 인정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명색이 기자로서 취재를 할 때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팩트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뭐 무슨 뭐 단팥빵을 280개, 단팥빵 280개를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 뭐 무슨 제가 도매상에서 빵 떼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과점에서 280개 단팥빵 보유하고 있는데도 몇 군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전국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얘기하시는 거. 제가 후보자로서 네, 그러니까 후보자니까. 뭐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제 법인카드 얘기지만 저희가 뭐 법인카드를 제가 뭐 주어진 한도 금액보다 2배를 썼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MBC라는 그 조직이 제가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쓰면 그건 단번에 그냥 감사에 걸리고요.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전에도 뭐 약간 예. 문제가 있어서 예. 지적된 경우도 있는데 MBC라는 회사가 그렇게 간단한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무조건 이제 그냥 죄인 취급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의혹, 정황, 의혹이라는 것도 예. 근거가 있는 의혹이 아니죠. 정말 저는 언론사 후배들이라고 치면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말. 다시 들어도 답답하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청문회 첫날하고 이튿날, 셋째 날은 좀 기조가 달라지는데 첫날은 그래도 답변을 좀 하세요. 근데 둘째 날부터는 이진숙 후보자가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됐어요, 됐고요. 그리고 자기 질문만 해. 그리고 또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답변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청문회라는 거는 질문을 하고 듣는 게 그래, 청문회잖아요. 예. 압권이 마이크 끄세요였죠. 이게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말도 했습니다만 제가 그 청문회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출마한 사람들이 저는 뭐 본선까지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왜 배치 달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물농장 그거를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동물농장 인용하셨어.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그런데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좀 더 평등하다. 예. 그러니까 아니 보면
우리는 국민들을 대신해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한다. 우리는 국민들의 대표다, 대의기관이다, 헌법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진짜 하고 싶은 그 질문을 가지고 또 증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윽박 지르고 마이크 끄세요 그러지를 않나. 그리고 사상 검증하려고 하지를 않나. 총회장에 앉아서 보니까 동물들로 보이던가요? 아니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래 취지는 이렇게 그 고압적으로 본인들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마치 과시라도 하는 양 하는데 그 제가 그 동물농장 그 인용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우리가 다 동물인가요? 그러더라고요. 식물은 아니죠. 네. 예, 식물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방송의 직원들 그 심리 상담 직원 35%가 받고 있다고 보도가 된 모양이에요. 네, 아이고, 정말 3분의 1 고생들 가량이네요. 많네.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탄핵으로 갔어요. 아까 우리 이틀 만에 무슨 탄핵당할 일을 했습니까? 그거 대단하시네. 그동안에 뭐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헌법도 위반하시고 그러니까 그러신 겁니까? 이틀 만이라는 건 네. 이제 출근으로 실제 따지면 뭐 하루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7월 31일에 제가 혹시 저는 이제 많이 겪어봤으니까 민노총 노조가 또 와가지고 이제 아예 진입조차 못하게 할까봐 그렇죠, 예. 제가 미리 그 이제 근처로. 주변에 가 있었습니다. 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재가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뭐 그럼 한 2, 3분 만에 이동을 했으니까요. 한 9시 한 1, 20분 정도에 출근을 했으니까요. 하고 그날 오후에 박문진 이사, KBS 이사, 공영방송 그걸 이사 처리하신 선임을 거죠. 하고 그 다음 날에 또 출근을 해서 한국방송광고공사 KBS 민영삼 이사장, 그 다음에 또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 최철호 이사장도 이제 결재하고 그러니까 뭐 이틀 만에 탄핵 발의가 되고 사흘 만에 이게 표결 통과가 된 거죠. 임명장도 안 받고 예. 임명장 안 넣고 그러니까 무슨 첩보 작전하는 거의 그 수준이었거든요. 네. 속전속결로 했잖아요. 그게 왜 이제 말씀드리지만 7월 4일에 제가 지명을 받았는데 그때서부터 온갖 종류의 그 위협적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지명됐으니까 7월 24, 25, 26 사흘 청문하고 그러면서 7월 4일부터 24일 이 사이에 이진숙은 뭐 탄핵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이미 탄핵될 사유는 차고 넘쳤다. 그게 이제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죠. 탄핵이라는 것은 직무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위중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공영방송 이사, 특히 박문진 이사 선임을 하는 즉시 탄핵한다. 이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 이제 최민희 위원장 사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냥 2인 체제로 남겨뒀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냥 추천을 받은 상태인데 본회의 표결을 안 올리고 그다음에 그들도 또 2명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2인 체제로 계속 두고 그다음에 연결이 다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그쪽에서 하는 논리는 뭐냐 하면 이전에도 2인 체제가 있었던 적이 있다. 몇 달 있습니다.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런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 2인 체제 계속 유지해라. 그렇죠.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다음 2인 체제 이전에 있었는데 아무런 중대한 결정하지 않았다. 그 중대한 결정이라는 것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다. 이사 선임, 그러니까 그렇죠. 너네들도 지금 2인 체제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 되고 김태기 부위원장이 있다 치면 그러면 2인 체제지 않습니까? 2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2명이 계속해서 2명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렇죠. 라고 하는 동안에 박문진 이사 임기는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그게 연장되죠. 8월 1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 계속 연장하고
그러면 이제 연쇄적으로 MBC 경영진도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그게 그들의 큰 그림이지 않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때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할 때 정말 섹시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막 탄압이 들어오는데 물러설 생각은 없느냐 그랬더니 불의가 승리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물러설 수 없다. 아,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사의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역대 청문회는 너무 많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이준석 방통위원장 청문회, 그다음에 김문수 청문회. 여기서 뭘 했냐면 그냥 고집을 세우면서 막 이제 자존심을 세운 게 아니고요. 거기서 MBC라고 하는 것은 민노총 노조에서 장악된 국민의 방송이 아니고 노영 방송이다. 라는 그 방송의 본질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의 본질. 이걸 그대로 지적하면서 이게 방송을 다 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로소 저게 노조가 장악된 방송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기존에 조그마한 이제 언론 보도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걸 그대로 민노총의 좌파의 본질을 탁탁탁탁 짚으면서 얼마나 이게 국민의 흉기가 됐는지 네. 이걸 말씀해 주신 거 감탄을 했고, 물론 이제 김문수도 똑같죠. 그랬던 게 기억이 지금 10시 10분인데 예. 이 10시 10분이면 늦은 시간이잖아요. 네. 뭐 시청자가 자꾸 느네요. 동시 시청자. 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만큼 저는 그 시청자들께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은 물론 다른 데서 한 군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예. 거기 이제 그 청문하러 나온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중에 네. 그 이야기를 하던데 기가 막히게 생각했던 게 광우병 PD가 나와서 하는데 정말 이것은 가치 전도적인 상황이어서 놀랐다라고 그 말씀을 하는데 본인이 막 이 연단을 칠 기세로 얘기를 하면서 광우병 그 프로그램 여러 차례 그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 거의 뭐 나라가 마비될 정도였는데 그때 광우병 프로그램에 세계 3대 기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소가 쓰러집니다. 이른바 그 다우너 소, 다리가 이렇게 쓰러지는 네. 소. 그거를 딱 보고 이제 광우병 프로그램이니까 그리고 첫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는 시청자들은 광우병 걸리면 저렇게 부르르 떨면서 쓰러지면서 죽는구나. 그런 인상을 남기겠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아레사 빈슨이라는 젊은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인간 광우병으로 죽지 않은 게 나중에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광우병으로 죽었다는 그 식으로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코미디가 그겁니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90%가 넘는다. 그러면 요거 3대 기둥 핵심을 연결을 해보면 광우병 걸리면 저렇게 부르르 떨면서 쓰러지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실제로 걸렸대. 안 걸렸는데. 네. 그다음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더 위험하대. 큰일 난 거죠.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등학생들도 그 광장으로 유모차 끌고 광화문으로 나오고, 나가고 그다음에 진짜 유모차 끌고 이제 젊은 여성들이 나가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서 이제 이 PD가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진짜 이건 잘한 거다. 우리 덕분에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미만 원령된 건강한 소고기를 먹지 않았냐라고 그래서 예방이 됐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피자를 우리가 시켰는데 제가 굳이 또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피자를 시켰는데 세 군데에서 구더기가 나왔어요. 구더기가 나왔는데 이 피자 먹을 수 있습니까? 진짜 이거 화가 나가지고 그 피자 가게에다가 전화를 해서 사장님 여기 구더기 3마리 나왔다고 전화를 하니까 그 피자 가게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 구더기 뭐 3마리 세 군데 떼내고 먹으면 되지 않냐. 다른 데는 다 멀쩡하니까 구더기만 빼고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구더기를 가서 먹여야지. 근데 그 프로그램은 상당히 친미적인 프로그램이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미국 병규는 여권 검사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능력까지 미국은 병균도 그런 능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그 터무니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시청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예. 되는데 아니, 섞어 대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네. 주먹을 치면서 근데 잘했다고 그러니 그 광우병 프로그램 문제 생겼을 때 그 여자 PD가 뭐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뭐 신부를 이렇게 뭐 대중들이 탄압을 하네 이런 얘기들 하고 그리고 작가인지 PD인지 하고 주고받은 메일 중에는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봐 뭐 이런 식의 마치 그 소요 사태를 예비한 듯한 이런 뉘앙스 풍기는 글이 있었어요. 예, 저도 저 기획본부장 때 조사를 하면서 봤는데 네. 보니까 지금 그 이제 말씀하신 이메일 주고받은 게 있는데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이번에는 내가 뭐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다. 예, 뿌듯하다 그런 취지의 이메일 주고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정말 건전하게 아까도 반복해서 한 얘기입니다만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취재를 하면서 진실을 밝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이른바 그 PD 저널리즘이 제가 모든 PD 저널리즘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PD 저널리즘이 상당히 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건 미리 결론부터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건 미국산 소고기 이거는 안 돼라고 하면서 결론부터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취재를 하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지. 그런 그 이야기가 많았었죠. 저도 그때 그러니까 제 스스로는 예. 조금 여러 가지를 돌아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PD 저널리즘의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추정 60분이었거든요. 네. 추정 60분으로부터 PD 저널리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논란이 많았던 PD 수첩은 추정 60분이 워낙 시청률이 높으니까 네. 평균 20에서 25% 기록했거든요. 그거를 따라잡겠다고 MBC가 급하게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2580하고. 그 이제 제가 추정 60분 진행자로서 저 자신을 한 1년 반 동안 활동하면서 돌아보면 어떤 결론 정해놓고 한 적 없어요. 진짜 베테랑 PD들이 네. 한 프로그램 20분짜리 만드는데 3명, 4명의 PD들과 서너 명의 작가들이 달라붙어서 한 달 정도 취재를 했어요. 예. KBS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모든 그 가능성 다 열어놓고 팩트체크부터 쭉 해서 보통 한 2주 정도 사전조사 하다가 포기한 꼭지들이 많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뭔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취재는 했지만 네.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할 때는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럴 때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물테면 10개를 시작하면은 보통 서너 개 정도는 중간에 한 주 만에 접는 것도 있고 네. 2주 정도 지나면 돈 많이 들어간 거거든 이미. 그런데 눈물을 머금고 접어요. 결정타가 안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 처음에 선거. 가정이 잘못된 네. 거예요. 처음에 가정이 잘못됐거나 또는 이 프로그램으로 방송할 정도의 완성도가 안 된다. 밀도가 떨어진다. 이게 수사로 치면 이게 참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뭐 살인 사건이라고 치고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면 이게 물증이 없으면 그럼 기소 못 하는 예, 거예요. 네. 놔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그 프로그램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제 얘기인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다시 지금 상황으로 좀 돌아오면 위원장님 최근 인기 막 급상승인데 느껴지세요? 제가 그 청문 지금은 이제 뭐 아무래도 이런 예. 이슈 자체가 그때 반짝하다가 또 이제 사그러들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많은 그 호응을 보여주셨던 게 이 말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대한민국이 이승만, 박정희를 존경한다 그러면 꼴통 취급을 받고 또 그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한다 그러면 세련된 지식인 대우를 받는다. 그 말을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다. 아하, 이 예.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아까 그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그런 자리에 나가면 뭐 의원님 말씀 뭐 새겨 듣겠습니다. 뭐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특히 이제 우파, 자유우파 진영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참 속이 시원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 아마 이렇게 길에 나가시거나 하면 알아보는 분들 많이 늦으셨을 것 같은데. 맞는 말씀입니다. 예, 많이 그렇죠. 알아봐 주십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김문수 장관하고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이 청문을 통해서 풀어줬어요. 마치 단기 필마로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 전체가 지금 이제 국가 정세가 전쟁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이런 게 내전이죠, 뭐. 예. 그런데 그 내전에 이제 전사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보니까 여성 전사가 등장했고, 이쪽은 나이 좀 더 든 남성 전사가 등장했고, 쌍두마차로 지금 가니까 그냥 막 든든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진숙을 한마디로 설명하라. 그럼 옛날에 이제 그렇게, 그죠? 뭐 종군 기자 이랬지만, 이제는 사실은 여성 최초, 제가 볼 때 보수 여전사. 뭐 이래도 될 지금 소개인 것 같아요, 이제는.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근데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그 어느 강연에 나가서 노영 방송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노영민국 된다. 그렇죠. 이렇게 네. 이제 그 제목을 정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노영민국이라는 게 대한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런 건데. 근데 그게 현실화 됐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시 2012년 밥 잠깐만 언급을 하면 예. 그때 공정방송을 내걸면서 파업을 했거든요. 170일 사상 최장 파업을 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청문회장에서도 그 의원들이 그러는 이제 언급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아니 그 공정방송을 내걸면서 하는 파업이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냐. 근데 왜 당신은 계속 그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을 하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파업 시작할 때 어떻게 대법원 판결까지 내다봅니까? 그리고 언론사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진짜 그 재량 그 관용적으로 판결한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때는 지금 이게 보면 가치 전도적인 게 뭐냐 하면 아니 일을 안 하겠다고 마이크를 팽개치고 1000명 마지막엔 1000명 넘었을 겁니다. 네. 1000명도 넘는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파업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 상주란 말입니까? 그리고 공정방송 사장 퇴진이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나가는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징계를 안 주고 벌을 안 주고 그 상을 주고 그럼 그렇죠. 회사 문 닫은 사장 나가고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 공정방송이라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그 공정방송을 결정하는 건 누구죠? 그거가 이 사람들은 언론 노조, 민노총 노조가 그 공정이라는 공정방송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리고 있다. 지금 이제 제가 우려했던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청문회 김문수 장관 그 청문회도 그렇고 나중에 김용현 국방장관 청문회도 그렇고 그 청문회를 눈여겨서 보시면 지금 사상 검증하지 않습니까? 사상 검증하는데 그게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핵심이 어떤 거냐면 우리처럼 생각해. 그 질문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오염 처리수라고 얘기하면 그 틀렸어. 오염수야. 우리처럼 생각해.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는 꼴통이야. 독재자야. 당신 틀렸어. 우리처럼 생각해.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에 담는 대한민국의 옳음,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그들이 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MBC에서 공정방송을 민노총 노조가 규정하고 만들려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옳음과 공정성을 그들이 정하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 댓글이 아주 뜨거운데요. 김문수 장관 포차에 초청해달라는 댓글이 있어요. 연락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진숙 그 대선 후보 화이팅이라고 하는 댓글도 많이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자, 이 시간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고요. 그 여성으로 이제 언론계에서 최초의 종군 기자, 뭐 최초의 뭐 이런 타이틀을 이제 갖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여성이기 때문에 붙는 최초의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꼭 그렇게 즐겁거나 달갑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최초라는 것에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치면 또 최초의 그 탄핵, 최단 탄핵, 그러니까 그것도 최초예요. 피 탄핵자가 되겠네요.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않고 다만 이제 그 굳이 최초의 여성 이 타이틀에 대해서는 제가 여성 후배들을 만나보면 당신이 하는 거 보고 나도 꿈을 꾸게 됐다. 아하, 예. 뭐 최초의 여성 임원이라든가 그렇죠. 뭐 예, 예. 그런 거를 보고 이제 꿈을 꾸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예, 보람을 느끼죠. 예. 근데 그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제대로는 못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감당해야만 됐던 남성 정치인, 남성 대통령이었으면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괴담과 네. 이 공격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마녀 사냥하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마녀가 꼭 여성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8대 2로 여성이 많았더라고요. 네, 예. 공격하기가 그만큼 쉽다는 뜻이고, 이제 그걸 우리 그 여성으로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마녀 사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여자가 붙는 게 예. 아마 그 8대 2로 여성들이 많아서 그런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남성일 경우에는 막이라고 불렀대요. 네. 근데 좀 뭐 이렇게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래요? 예. 예. 그 서양에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위치헌트 그 여성이네요. 근데 예. 아닌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성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또 결혼도 안 하고 특히 뭐 요즘은 결혼 안 한 남녀들이 미혼 남녀들이 많은데 그런 고초를 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제 조그만 그 약점이 있으면 한 사람만 들고 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어떻든 그 이제 소재로 제물로 삼아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그 소재로 삼지 않은가 싶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여부는 자치하고 저는 이 말을 뭐 어쩌면 오늘 이 토크에 이 포차 토크에 네. 제가 그 키워드로 화두로 삼고 싶은데 사실 여부는 자치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부, 저는 제가 그 기자로서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이 확실하게 100% 아니면 뭐 99.9%라고 하죠. 사실이 99% 이상 드러나지 않으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다려보고 모든 판단은 기다려보시고요. 심지어는 어떤 뭐 증거라고 내세우는 것 자체도 기다려보고 확실하게 됐을 때 마음의 결정을 좀 같이 하시자. 그게 대한민국을 덜 위험하게 만드는 거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10시 반이 거의 다 돼서 더 계속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장원재 박사 마지막 질문 준비하시고 네. 그리고 건배사 예. 준비해 주시고 네. 마지막 질문 듣고 답변 들은 다음에 인사 말씀 듣고 건배사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짧게. 네. 앞으로 꼭 하시고 싶은 일은 어떤 겁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가짜뉴스라는 게 학술 용어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대한민국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우리 국민들이 허위 조작 뉴스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여론을 제대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네. 헌재가 심판을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언론 방송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이든 최대한 좀 집중 심리를 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진짜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딱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우리가 뭐 미국이 우리의 모델 국가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제 여론의 사람들이 좀 여론 추이를 보는 거는 주로 선거 때입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 때나 뭐 이 후보가 저 후보보다 몇 % 앞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 대통령에 대한 국정 평가 지지도는 거의 저는 신경 안 쓰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물론 이제 만들어가는 거지만 여론조사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허위 조작 뉴스 이른바 그 가짜 뉴스를 자꾸만 가지고 흔들어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쪽에 중심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 말씀을 맞습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게 내각제 국가는 여론 신경을 써야 돼요. 여론이 20% 떨어지면 선거를 다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제는 미국은 선거 아니면은 사실 조사도 안 해요. 그 돈 아깝다고. 자,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과 함께 여의도 포차 진행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고 계셔서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예, 고성북 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정말 그 건강한 시청자, 건강한 국민들이다. 그리고 뭔가 뉴스가 나오면 제발 이 뉴스, 저 뉴스, 레거시 미디어 또 건강한 유튜브 방송 찾아보시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요. 이른바 그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교육 수준에 맞게끔 우리 스스로를 좀 잘 훈련시켜서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지석규 대표의 건배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았던 이제 최초 여성 종군 기자 이진숙에서 이제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통해서 보수 여전사로 또 새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수 여전사 하면 다 같이 이진숙, 국민이 자유파 국민이 부여한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자, 보수 여전사 이진숙. 감사합니다. 자.